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태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 그동안 한치의 이탈 없는 무죄 행렬이 이어져 왔는데 드디어 오늘 첫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고위법관을 향해서 법원 판결의 공정성을 해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는데요. 누가 어떤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지 먼저 김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재가 심리 중인 사건 정보를 캐내 법원 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헌재 스파이 혐의 말고도 일선 판사에게 법원 행정처 입장을 전달한 재판 개입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각 범행이 어느 하나 뺄 수 없이 중대하나 스스로 판사이면서도 재판을 방해한 건 특히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양승태 대법원의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한 혐의, 일선 기획법관을 시켜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 범행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현재 재판이 끝나지 않고 계속 중이니까 앞으로 재판 법정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 설명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 저 됐습니다. 지금까지 1심이 끝난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에서 판사 6명이 줄줄이 무죄를 받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오늘 함께 재판을 받은 방창현, 심상철 두 현직 법관은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 행정처 요청으로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판결 이유를 미리 누설한 혐의를 받은 방창현 판사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판사의 심증이 업무상 비밀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또 사건 배당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은 심상철 판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위헌적인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최초의 유죄 판결이라고 환영하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직권남용의 범위를 넓혀서 유죄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직무상 권한에 없던 일을 했다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 그냥 월권이라는, 그래서 무죄라는 판결이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오늘 재판부는 월권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이어서 곽동건 기자입니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심판대에 세워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서운해할 거라며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친 혐의에 1심은 위헌적이라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무리 부장판사라도 다른 판사 판결문을 고칠 권한까진 없다. 즉 직무 권한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니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근거는 대법원의 직권남용 판례. 유죄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 판사들만 이해하는 일반 법관정과는 동떨어진 판결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은 이처럼 재판 개입에 면죄부를 준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법을 계속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은 법제도의 변화를 잘 관찰해 무엇이 직권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월권적 남용 역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폭을 넓힌 겁니다. 월권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죄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주 전향적으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나 또는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특히 법원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공범들,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의 이른바 몸통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민걸 전 실장이 인권법 연구회 등을 없애려고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전 실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이었고 임종헌 전 차장이 민주주의적 요청에 반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규진 전 상임위원 혐의에 대해서도 범행을 주도하고 지시한 사람은 박병대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적시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임 전 차장은 물론 별도 재판부가 맡고 있는 박 전 처장 역시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재판부마다 직권 남용을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몸통들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야권의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오 후보는 10년 전 서울시장직 사퇴라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는 말로 승리를 다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면서 결과에 승복했습니다. 먼저 이기주 기자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신경전의 연속이던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은 단 하루 여론조사 만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현행법상 공개할 수 없어 박빙이었다, 격차가 있었다, 양측에 엇갈린 전원만 무성했습니다. 서울시장 자진 사퇴 10년 만에 재입성의 기회를 잡은 오 후보는 마음의 빚을 갚겠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한 이 무거운 돌덩이를 이제 조금은 걷어내고 정권을 심판하는 길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당내 경선 막판 뒤집기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경쟁에서도 예측 불허의 승부를 벌였던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의 본선을 앞두고 조직선거, 흑색선전, 인기 영합주의의 파도를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며 결전을 다짐했습니다. 곧바로 결과에 승복한 안철수 후보는 원칙 있게 졌다고 자평했습니다. 저도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연일 선을 넘나드는 비난전을 벌였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후보에게 감사하다면서도 그간 해온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장 선거를 위해서 돕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이 지켜지기를 갖다 바랍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는 했지만 따로 회견을 갖고 서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본격 선거전을 앞두고 두 야당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본선 맞상대가 오세훈 후보로 확정되자 낡고 실패한 시장에게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면서 전의를 다졌습니다. 또 오 후보와 정책적으로 차별화하는 한편으로 중도층 민심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경쟁자로 확정된 직후 박영선 후보는 기다렸다는 듯 첫 소감부터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서울의 미래 박영선 시장이냐 아니면 낡고 실패한 시장이냐의 구도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세로 출발하는 선거전이지만 재탕 3탕 후보, 거짓말하는 후보에게 질 수 없다며 전의를 드러냈습니다. MB를 똑 닮은 후보가 돼서 좀 두 손을 불끈 쥐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서울의 열일할 후보인가 아니면 딴일할 후보인가. 또 이번 단일화는 가치가 다른 후보들끼리의 정략적 경쟁이었다며 의미도 평가절하했습니다. 정책에 있어서도 유치원 무상급식 공약 등을 강조하며 보편적 무상급식을 여전히 반대하는 오 후보와의 적극적인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보편적 그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민을 차별하는 시장이죠. 다만 최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차가워진 민심을 의식한 듯 공시지가 상승과 재산세 인상 문제에 대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울 아파트 35층 규제도 남산의 풍광을 해치지 않는다면 완화할 수 있다고 했고 재건축과 재개발에도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추진하겠다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일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에 화력을 집중하며 파상적인 검증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단일화로 주목도가 높아진 데다 국민의힘 조직을 등에 업은 오 후보의 등장에 박 후보와 민주당도 총력 대응을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네, 투표일을 보름 앞두고 여야 대진표가 확정됐습니다. 지금의 판세 그리고 각 당의 전략, 정치팀 이호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네. 먼저 현재 판세부터 짚어볼까요? 네,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여당에게 불리한 구도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아시는 것처럼 LH 사태가 터진 데다 야권이 단일화 이슈로 전국을 주도하면서 야당 쪽으로 판세가 기울어져 있는 모양새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수치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야당이 정권 심판을 강조했을 때 여당이 코로나 국난 극복으로 되치기를 해서 선거 구도를 유리하게 바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은 공평하게 보름씩 남아 있고요. 네네. 여당부터 좀 볼까요? 여당 입장에서 이 시간 동안에 반전을 시킬 만한 카드가 있을까요? 네, 박영선 후보가 오늘 상대 후보가 결정돼서 머리가 맑아졌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만큼 1대1 구도가 확정된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영선 대 오세훈 이 두 사람의 인물 경쟁 구도를 만들면 판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 후보의 사선 의원 경력과 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험 등을 볼 때 10년의 정치 공백이 있는 오세훈 후보보다 인물 면에서는 낫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 문제 등 오 후보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공세는 선거 내내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박 후보가 어제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을 했는데 오 후보의 아킬레스건인 무상급식 문제도 집중 공략할 걸로 보입니다. 저 이제 반대로요. 야당은 이제 지금의 판세를 굳히는 전략을 펼 거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단일화 효과랑 정권 심판 구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네. 우선 안철수 후보와 함께 유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도층 표심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내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 5.18 국립묘지를 다시 참배하는 것도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가 보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실정 심판 구도나 단일화 효과는 사라지지 않을 거다 판단을 하면서 오세훈 후보가 큰 실수만 하지 않고 내곡동 땅 문제만 잘 방어를 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야 전략을 짚어봤고 그럼 제3자 입장에서 지금의 판세가 흔들리거나 뒤집힐 만한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인물과 정책 경쟁 구도를 만들고 싶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두 후보 간 토론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권 단일화 이슈에 묻혀서 두 후보의 정책이나 견해 차이가 별로 부각되지 못했는데요. 이제 사실상 1대1 구도가 됐으니 토론을 통해서 두 후보 간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오세훈 후보가 과거 시장 경험도 있고 또 토론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토론은 큰 변수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이후 행보도 또 하나의 변수일 텐데요. 안 후보는 앞서 보셨듯이 야권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 오 후보의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결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의 이호찬 기자였습니다. 파주 마디편안병원의 대리수술 사망 사건과 관련된 MBC의 단독 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유상범 변호사, 지금은 국회에 있는 유상범 의원이 이 대리수술 사망 사건을 덮기 위해 내놓은 수법들은 일지 조작 같은 증거 인멸, 위증, 범인 은닉 등이 총망라돼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로 경찰의 병원 측의 방패도 있고 보통 의료사고 수사는 제대로 안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 경찰 수사는 실제로 어땠는지 수사 기록들을 살펴봤더니 이 사건을 뭉갠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불법 대리수술로 2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 이를 덮기 위한 대책회의에서 유상범 변호사는 경찰 수사의 흐름을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영사고서는 우리 김 원장님이나 이렇게 파 원장님이 관계가 좀 좋아가지고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 MBC 보도 직후 관할 경찰청인 경기 북부청은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유상범 변호사의 예언과 달리 실제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대리 수술도 밝혀냈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2018년 4월 16일 무면허 상태인 김모 원장이 어깨 수술을 시작한 지 8시간 뒤 첫 번째 사망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당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도 서류상 수술 집도의로 돼 있는 A 원장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두 번째 영업사원의 대리수술 사건도 부실하긴 마찬가지. 2018년 4월 18일에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한 달 뒤 사망하자 유족들은 같은 해 9월에 병원 측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류상 수술 의사로 돼 있는 A 원장은 첫 경찰 조사 때부터 이 수술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이를 입증할 전산 자료까지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대리 수술에 대한 내사조차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병원 관계자가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대리 수술을 제보까지 했지만 묵살당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 어제 보도한 유상범 변호사의 대리 수술 덮는 법이 담긴 녹취록을 비롯해 여러 증거들을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뇌를 보고한 자료, 녹취록, 유상범의 녹취록까지 다 주셨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팩트였거든요. 그 유상범의 녹취록 보면은 실제로 다 인정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에 대해 경찰은 병원 관계자가 제보를 위해 찾아온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의심스러워 조사 자체를 하지도 않았고 전화번호만 받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2018년 11월 MBC가 마디편한병원 대리수술 사실을 보도한 다음 날 경찰은 해당 보도로 사건을 알게 돼 수사를 시작했다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보고 하루 뒤에야 제보를 하겠다던 병원 관계자를 다시 불렀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책회의에서 당시 유상범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면 병원 측과 경찰이 유착했다고 의심할 만한 발언들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덮어준 건 아닌지, 수사가 제대로 되긴 했는지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유상범 변호사는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을 거라고 거듭 자신했습니다. 사실 사람 죽었다고 병원 고소됐을 때 병원 압수수색하는 경우 봤어? 응? 거의 없잖아. 서부서는 어쨌거나 김 원장이나 이 황 원장께서 네트워크 있잖아. 그죠? 실제 경찰은 사망 사건 발생 7개월 뒤 MBC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병원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첫 압수수색은 보도 나흘 뒤. 경찰은 시기에도 절차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병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료 기록, 전산 기록을 너네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떠가지고 갖고 와라. 그 다음날 제가 또 전화 체크했어요. 데이터베이스 왔냐? 안 왔대요. 한 2주 뒤에 데이터베이스 왔어요. 유상범 변호사가 언급했던 경찰과의 네트워크도 가동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마디편한병원의 관리의사로 채용된 전직 경찰 간부 김모 씨는 수사 동향을 병원 측에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이사님이 오늘 일산 서부경찰서 장이랑 점심 약속을 해서 점심을 먹고 애기 듣고 와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김 이사는 MBC 취재진에게 자신이 마디편한병원에서 일하는 건 맞다면서도 수사 상황을 알아낼 순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사님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여기서 심부름해요. 무슨 심부름 하세요? 그건 뭐 밝힐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시 김 이사는 병원과 경찰 사이에서 모종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병원장은 경찰 출신 김 이사가 담당 형사와 통화를 했는데 조사할 내용도 별로 없다고 했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진술과 증거에도 대리수술은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경찰 수사. 유족들은 MBC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사원 대리수술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무혐의로 끝날 것이란 유상범 변호사의 말이 예언처럼 적중한 셈입니다. 구체적 의료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렇게 가진 않아. 특별한 변동이 없다면 내 예상에는 이 사안은 아마 무혐의로 마무리될 거예요. 은폐돼 있던 마디편한병원 대리수술이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유상범 의원 측은 당시 착수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7,500만 원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19 백신 접종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류가 됐었던 65세 이상 국민들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전국의 요양병원 환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오는 6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접종 현장을 박진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 65세 이상 환자들이 거리를 둔 채 앉아 차례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맞기 전에는 좀 약간 좀 불안하지. 그보단 백신 접종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릴 것 같아요. 걸리면 안 되죠. 여기 있는 사람한테 온 김을 어떻게 해. 안 걸려야죠. 그래서 맞았어요. 몸을 움직이기 힘든 환자들의 경우 의료진이 병상을 직접 찾아가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파요? 어르신 좀 있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르신인데 여기 만지시면 안 돼. 이 병원에서는 65세 이상 접종 대상자 167명 중 148명이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와상 어르신들 위주로 또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 위주로 주치의나 저희 간호사들이 더 면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근의사가 있는 요양병원은 자체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요양시설은 다음 주 30일부터 보건소 접종팀이 시설을 방문해 접종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도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올해 68살인 문 대통령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1차 접종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접종 후 편안한 상태에서 평소와 똑같이 업무를 수행하며 접종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도 내일 아침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데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을 받게 됩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올 들어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발생한 감염 사례를 조사해봤더니 3살에서 18살 사이의 어린이, 청소년 환자가 3,8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학교 안에서의 집단 감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가족 안에서 부모로부터 감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시작은 학부모였는데 뒤이어 교사와 원생도 감염됐고 확진된 원생의 동생이 다니는 근처 어린이집까지 확산되면서 모두 24명이 확진됐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에선 합숙훈련 중이던 축구부 학생 등 33명이 감염됐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서 코로나19에 걸린 3살에서 18살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는 3,830명으로 전체 환자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집단 감염은 932명, 나머지 대부분은 가족 혹은 개별 감염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가족 감염 중 30, 40대 부모 세대가 19세 이하 자녀 세대에 코로나를 전파한 비율은 13.8%인 반면 19세 이하가 30, 40대로 전파한 사례는 2.9%에 불과했다며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주로 윗세대에서 아랫세대로 전파되는 경향이 뚜렷하였습니다.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가 감염되지 않도록 외출 후에 반드시 철저하게 손을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6명으로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지만 종교시설과 사우나, 직장 등을 통한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성가대를 운영하다 교인 등 17명이 확진됐고 서울 강남의 사우나에서도 11명이 감염됐습니다. 87명의 확진자가 나온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은 전 직원 2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차 유행이 안정화되느냐 아니면 재확산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손 씻기처럼 방역을 위한 기초적인 실천들이 줄어들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진 절대 방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제보는 MBC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청의 공무원들이 경쟁을 하듯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조광한 시장의 생일 파티를 5번이나 열었습니다. 시장의 인기가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일인 건지 여기에 참가한 어느 공무원은 이런 거 하려고 시청 들어왔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양주시청 홍보부서 공무원들이 만든 시장님 생일 축하 영상입니다. 영상에선 시장님에 대한 노골적인 찬사가 광고처럼 이어집니다. 피부가 장난이 아닌데 시민만 생각했을 뿐이니 피부가 장난이 아닌 시장님, 스타일리시한 시장님, 언제나 달콤한 수익가 이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전날 다른 부서가 시장님 생일 파티를 열었다는 말을 듣고 하루 만에 부랴부랴 준비한 겁니다. 다른 부서장들도 질 수 없다는 듯 시장님 축하 파티 준비에 열을 올렸습니다. 준비해라, 기획해라, 직원들에게 지시했고 가장 어린 구급 여직원하고 15도 안 된 여직원에게 너는 꽃다발을 들고 너는 케이크를 들라고 지시하고. 다음 날 현장 시찰을 위해 시장이 탑승한 버스 내부는 풍선으로 장식됐고 시장과 영원히 함께라는 문구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시장 생일 파티를 준비한 건 사흘 동안 모두 5개 부서. 많은 분들이 분에 넘치게 또 영광스럽게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셔서 어제 오늘 이렇게 참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한 부서장은 이후 시장님한테 고맙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직원들을 칭찬하면서도 한 보건소 소장의 생일 파티가 보도돼 문제가 된 걸 언급하며 관련 영상과 사진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부서장에게 직원들을 동원했는지 물었더니 강압적인 분위기는 없었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거기 계획 하나도 하지도 않았고 이건 명예훼손이죠. 완전 보안이고 시장님이 아시면 이거를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이건 생일 파티를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시장님을 위한 시청 직원들의 유별난 애정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어쩔 수 없이 동원돼 자괴감이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라님 생일 파티에 동원된 광대도 아니고 고생해서 시험 치고 왔는데 이런 거 하려고 들어온 건가 자괴감, 굴욕적인 느낌이 들고. 파티를 연 5개 부서의 부서장들은 대부분 조광한 시장 부임 이후 승진했고 내부에선 충성 경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과잉 충성도 아니고 시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자신의 생일 파티가 언급되는 게 모욕적이라며 보도가 나가면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입양아 정인이 양부모의 살인적 학대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담당 경찰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징계가 과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가 아예 파면시키라고 외쳤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다시 양천경찰서 앞에 모였습니다. 경, 주의, 경고, 정직 3개월이 하나의 죽음보다 억울한가? 어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단 말인가? 정인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불복 의사를 밝히자 항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참석자들은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정인이는 99년의 삶을 잃게 됐다며 이들에게 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모르고 성난 민심도 외면하고 자신의 살 길만을 찾는 양천경찰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이들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정인이 학대 사건 부실 대응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은 모두 9명입니다. 세 차례나 학대 신고를 받고도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시킨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에게 정직 3개월, 서장에게는 반년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일었지만 경찰은 정직 3개월은 중징계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부실 수사를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경찰청장의 공개 사죄에 열흘 뒤부터
해당 경찰들은 징계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청 심사 제기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건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이면 누구나 그게 절차상 할 수 있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제 해당 경찰들은 인사소청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들에게 징계를 내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도 징계의 타당성 등을 쓴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심사는 5월 이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여정입니다. 네, 오늘 휴대전화에 카톡이나 길찾기 앱이 갑자기 먹통이 돼서 당황한 분들 많았을 겁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 기반 안드로이드가 오류를 일으킨 건데요. 오류도 오류지만 구글이 문제가 생긴 걸 7시간이 지나서야 알리면서 이용자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카오톡을 실행하자 바로 화면이 닫히면서 중단됨이라는 알림이 뜹니다. 오늘 오전 갑자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 내비게이션, 금융 애플리케이션이 죄다 먹통이 됐습니다. 갑자기 카카오톡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떠요. 그래서 앱을 지우잖아요. 그럼 지워지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용자들은 통신사 대리점과 제조회사 서비스 센터에 몰렸습니다. 갑자기 택시기사님이 여기 세우시더니 갑자기 내비가 다 안 된다. 평소에는 5분 정도 오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30명 정도 왔어요. 알고 보니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웹뷰라는 앱이 기존 앱들과 충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구글의 대응입니다. 장애가 발생한 지 7시간이 지난 오후 3시가 돼서야 공식 블로그에 장애 사실을 알렸습니다. 해결 방안이 나온 건 2시간 더 지난 오후 5시였습니다. 이용자들은 그 사이 심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앱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삭제했다가 재설치하면서 데이터를 다 날렸다. 금융거래를 제때 못해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용자들은 스스로 찾은 임시 해결책을 SNS나 유튜브로 공유했습니다. 폰에 무슨 바이러스가 걸렸나 싶어가지고 좀 이상하다. 또 다른 어플도 해봤더니 또 다른 어플도 안 되고 공지도 없고 직접 소비자가 직접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게 좀 불편했죠.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드로이드가 무료 서비스라 현행법상 구글은 손해배상 책임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경북 구미의 3살 배기 소녀 사망 사건 유전자 검사를 부정하고 외할머니는 지금도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하자 경찰이 구미 지역 산부인과 170곳 넘게 일일이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출산 기록과 진짜 아빠까지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한 산부인과는 170곳이 넘습니다.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칠곡과 김천, 대구에 있는 병원도 포함됐습니다. 빈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성모 씨가 실제로 임신과 출산을 했다는 걸 입증할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경찰은 2018년 1월에서 3월 사이 석 씨가 아이를 낳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석 씨는 여전히 숨진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애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로 낳은 적이 없는. 경찰은 석 씨의 지인들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석 씨가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진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석 씨의 주변인을 상대로 검사를 확대하다 보니 택배 기사까지 DNA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성과가 없어서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7개 팀 30여 명을 수사에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석 씨의 거듭된 부인에 석 씨의 남편 등의 DNA를 다시 한번 검사해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석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건 다음 달 5일. 경찰은 석 씨가 몰래 바꿔치기 한 뒤 사라진 손녀를 찾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새벽 시간 충남 태안 앞바다에 세워둔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센 바람에 불길이 삽시간에 번졌는데 어선 17척이 타버렸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흑 같은 새벽 충남 태안 신진항 앞바다에서 불꽃이 맹렬히 솟아오릅니다. 정박해 있던 통발어선에서 시작된 불이 강풍을 타고 바로 옆 선박들로 번집니다. 불길을 피해 바다에 뛰어든 선원들. 119 구조대원도 맨몸으로 뛰어들어 선원들을 구조해냅니다. 3시간 반 만에 불길은 잡혔지만 멸치잡이를 준비하던 어선 11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급한 마음에 막 뛰어나와 보니 상황이 벌써 불이 엄청 번졌더라고요. 저쪽 어선 쪽에서 불이 번져가지고 이쪽으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너 시간 뒤 200여 미터 떨어진 마도방파제. 처음 불이 난 곳으로부터 수백 미터 떨어진 이곳까지 불길이 옮겨 붙으면서 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부유물이 떠내려와 어선 6척에 또다시 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기름과 어구가 잔뜩 실려 있어 피해는 더 컸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바람에 그렇게 연소 확대가 컸고 배가 FRP나 어떤 인화물질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끄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민들은 해경의 초기 대응이 부실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주들한테 빨리 전화를 해서 불났다고 얘기만 해줬어도 선주들이 얼른 올라와서 배를 뺐으면은 피해가 이렇게 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에 대해 해경은 배 이름이 확인된 선주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애틀란타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 엿새 만에 이번엔 콜로라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내부엔 백신을 맞으려던 시민 등 수십 명이 있었는데요. 경찰관 1명을 비롯해서 10명의 무고한 생명이 희생됐습니다. 보도에 서혜영 기자입니다. 총소리를 듣고 대형마트로 달려온 한 남성. 입구와 주차장에 2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Someone's down. I'm sure 911. 마트 안쪽에 또 1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가게 안에서 또 총소리가 들립니다. Oh my God. Guys, we got people down inside King Supers. Look, there's... Holy shit. 현지 시간 22일 오후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의 한 대형 마트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용의자는 AR-15 계열의 소총으로 수십 발을 쐈습니다. 종업원들과 쇼핑을 하거나 약국에서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 줄을 서 있던 손님 수십여 명은 총소리에 놀라 창고에 숨거나 건물 뒷문 등으로 필사적으로 탈출했습니다. We could feel it and we just kept going. We just ran and there was somebody laying in the road. 헬기 3대와 함께 출동한 특수기동대는 용의자에게 투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The entire building is surrounded. I need you to surrender now. 경찰은 결국 용의자를 체포했지만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경찰관 1명을 포함해 무려 10명이 희생됐습니다. We know of 10 fatalities at the scene, including one of our Boulder PD officers by the name of Eric Talley. 상반신이 벗겨진 채 다리에 피를 흘리는 백인 남성 1명이 연행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용의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의 신원이나 범행 동기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I heard another just like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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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immediately sprinted over to her and was like, hey, we gotta get out of here and like pushed. 이번 참사는 지난 16일 애틀랜타 마사지 가게 총격으로 8명이 숨진 이후 불과 엿새 만에 벌어졌습니다. 잇따른 총기 사건에 인종 범죄는 물론 미국의 해묵은 난제인 총기 규제 강화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네,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미국에선 아시아계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규탄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아시아계에 대한 폭행이 잇따랐는데요. 시위대를 향해 차량이 돌진하고 시위에 참가한 여성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여홍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길을 건너는 시위대 사이로 승용차 한 대가 경적을 울리더니 그대로 돌진합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은 중국을 비하하는 욕을 하고 떠났습니다.
뉴욕에선 30대 아시아계 여성이 봉변을 당했습니다. 한 남성이 들고 있던 팻말을 빼앗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까지 때렸다는 겁니다. I said, "What are you doing?" And he just approached me and attacked me. I chased him. I tried to grab him. 미국 사회 도처에 뿌리 깊은 차별이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치권은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위로 불리는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는 부인과 함께 한국 상점들이 있는 거리를 찾았습니다. More leaders across our country will stand up and speak out about the need to confront and defeat the challenge of anti-Asian discrimination, hate, and violence. 한국계 이민 1세대인 호건 여사도 아시아계가 더 큰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고 다 우리 형제 자매 일이잖아요. 버지니아주에선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This is space not only to share our mourning, but also space to speak out. 애틀랜타 총격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미국 사회에서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분노를 넘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MBC 뉴스 영홍규입니다. 자, 제주에는 지금 유채꽃이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지난해 관광객들의 방문을 막기 위해서 유채꽃을 모두 갈아엎었던 바로 그곳인데요. 또다시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사설 방역업체까지 투입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들판이 온통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이곳에선 유채꽃 축제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전에 미리 행사장을 찾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적당한 바람과 너무 좋은 햇살과 이 아름다운 꽃과 이 삼박자가 너무 잘 맞아떨어져서 진짜 기분 너무 좋고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걱정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상춘객이 늘자 입구에는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명부를 기록하는 검역소가 들어섰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울타리를 둘러쳤고 큼직한 출입금지 팻말도 설치했습니다. 체온 확인도 없이 마구 드나드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건데 주요 지점마다 사설 방역 요원까지 배치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걱정된다는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서귀포시가 사설 업체와 계약해 방역 요원을 투입한 겁니다. 어머니 마스크 착용 부탁드릴게요. 지난해 아예 축제를 취소하고 유채꽃 꽃밭을 통째로 갈아엎었던 마을에선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에 방역 감시단까지 꾸렸습니다. 관광객들이 아무리 오다 보면 식당들도 많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하루 평균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갑절 가까이 늘어난 3만여 명.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서만 관광객 5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벚꽃이 최고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에 대한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미국에서는 플로리다 등 유명 휴양지들이 몰려드는 인파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면서 긴장이 풀린 건지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실종된 모습인데요. 통제 불능 상황에 이르자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원 기자입니다. 술병을 든 채 차량 위에 올라간 사람들. 방방 뛰며 춤판을 벌입니다. 환하게 켜진 핸드폰 불빛을 흔드니 클럽이 따로 없습니다. 마스크도 거리 두기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Take a look. The crowd is amazing. We're having a blast. 곳곳에서 패싸움까지 벌어집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일대는 요즘 무법 천지입니다. 마스크를 안 써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탓에 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과 휴양객들이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저녁 8시 이후 통행 금지 조치가 내려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자 결국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돼 해산에 나섰습니다. Our city right now in this area has become a tinder
and we cannot have a policy of simply hoping that it's not lit. 미국 내 항공 여행객도 급증했습니다. 11일 연속 하루 100만 명 넘게 비행기를 타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며 여행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Unfortunately, as a nation, we're trying to do everything we can to give this virus a fighting chance. 섣불리 방역을 완화했던 브라질은 변이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닷새 연속 하루 2,000명대 사망자가 나오면서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결국 다시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que está circulando na cidade, está circulando intensamente. Tem uma nova variante que pode ser mais grave do que a variante anterior. 세계보건기구 WHO는 브라질의 코로나 상황이 중남미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120조라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는 경기도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 이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던 경기도 공무원이 가족회사 명의로 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업 발표 몇 달 전에 땅을 사들인 건데 현재 3배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원산면 독성리. 마을 곳곳에 벽면이 무너져 내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폐가들이 보입니다. 경기도청 5급 공무원 김모 씨는 이 일대 땅과 폐가를 5억 원에 샀습니다. 절반 이상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3년 전 1억 7천만 원에 팔린 집입니다. 입구에는 버려진 이불 더미도 보이고 대문 한 짝은 완전히 뜯어져 나갔습니다. 넉 달 뒤 경기도는 이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업단지 계획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김 씨가 사들인 땅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불과 1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땅값은 최소 3배 넘게 올랐습니다. SK가 들어오면 올라가지 내려가진 않을 거예요. 이런 땅은 진짜 못하죠. 이런 거 사놔도 못 사요. 당시 경기도의 사업 유치 보도 자료, 담당 팀장 이름 중에 김 씨 이름도 적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담당하는 부서 팀장이 발표 넉 달 전에 미리 땅을 산 겁니다. 김 씨를 거의 본 적이 없다는 주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입니다. 공무원은 다 알지. 우리는 모르지만. 김 씨는 지난 2019년 퇴직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차렸고 경기도 내 다른 시군의 부동산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땅을 사들인 김 씨 가족 회사의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김 씨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경위 파악에 나선 경기도는 김 씨가 지난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제출한 투자 의향서 등을 보고 개발 계획을 미리 파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용인 반도체 단지 추진에 관여했던 전현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서도 투기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덩달아 기초단체 의원들의 땅 투기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연일 개발 예정지에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기초단체 의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들의 투기를 막으려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친 명의로 땅 투기를 한 의혹을 받는 김은영 하남시 의원 자택과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2시간 이상 진행됐는데 투기 혐의점 찾으셨습니까? 김 의원 모친은 지난 2017년 하남시 일대 땅 3,500여 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1년 뒤 이 땅이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2배가량 시세 차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매입자금 대부분을 김 의원의 남편이 낸 것으로 나타나 차명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더구나 이마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해 임대 수익까지 얻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즘 보시면 프로잖아요. 지금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훼손을 시킨 거란 말씀인 거죠? 문제 소지는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에서 딸 명의로 땅을 산 뒤 건물을 올린 이복희 시흥시 의원. 당시 이 의원은 지역개발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샀을 거란 의혹이 일었습니다. 오늘 결국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은 관내 재개발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필래 마포구 의원의 남편은 입주권을 많이 받기 위해 주택과 토지를 쪼개기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전형적인 이해충돌이란 지적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방지법을 이번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위반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난 8년간 공직자들의 사익 추구 논란이 일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이해충돌 방지법. 여당이 3월 통과를 공언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법원이 이번에도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덕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숙문고등학교와 신일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 교육청이 숙문고와 신일고에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 평가 점수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평가 기준을 소급 적용해 위법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될 이 시간에 재판장에 와서 재판장에 와야 하는 이런 현실이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구와 지난달 배재구와 세화구에 이어 법원이 계속 자사고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역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경희고와 중앙고, 이대부고와 한대부고 등 4곳에 대한 선고가 아직 남아있지만 계속해서 같은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평가 기준을 시행 이전에 충분히 공지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며 깊은 유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고교 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저희가 항소할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2심에서보다 좀 다른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오는 2025년에는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돼야 합니다. 하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자체가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도 제기돼 있어 자사고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를 막고 짐을 싣거나 내리는 차량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대구의 한 운전자가 이런 차량에 차를 빼달라고 했다가 말 그대로 욕설 폭탄을 들어야 했습니다. 대구의 한 골목으로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그런데 앞에 SUV 한 대가 길 가운데를 막고 차를 멈추더니 짐을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뭐하냐 이 사람? 뒤따라오던 차가 짧게 경적을 울리지만 SUV 운전자는 뒤도 보지 않고 짐만 내립니다. 차 도로 한중간에. 참다 못해 다시 한번 경적을 울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SUV 운전자와 함께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가오더니 옆 차로로 지나가라며 거칠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저씨 차를 이래 대라면 지나가지려. 지나갈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앞에 차 보이고. 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옆 차로로 지나가려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 차가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며 이동을 거부하자 폭언과 욕설이 쏟아집니다. 했는데 갈 데가 없나? 아니 얘기를 들어봐 사장님. 아니. 5분여간 이어지던 상황은 결국 SUV가 현장을 떠나며 마무리됐는데요.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적반하장식 태도에 대한 시민들의 공분이 일었고 심지어 SUV에서 짐을 내리던 남성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을 찾아내서 포스트잇으로 항의글을 남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뒤에서 대기하던 차량이 SUV 운전자 말대로 옆 차로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면 문제는 없었을까? 그 옆에 차로가 있지만 중앙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고 안 나도 중앙선 침범하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고 차주가 가라고 했는데 갔어. 사고 나면 운전자는 11회 중과실에 해당되고 형사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SUV 차주도 처벌받게 됩니다. 시켰으니까 중앙선 침범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시킨 사람 또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됩니다. 폭언과 욕설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이와 같은 욕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아내가 건물을 지어놓고도 4년째 등기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박 후보의 재산 신고에도 이 건물은 빠져 있는데요. 박 후보 측은 단순 실수라면서 건물에 대한 세금은 납부해 왔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아내 조모 씨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보유한 토지입니다. 조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년 사이 이 일대 토지를 여러 차례 사들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지 면적은 699제곱미터. 이 대지 위엔 짙은 색의 2층짜리 현대식 건물이 눈에 띕니다. 입구엔 조경수를 심었고 보도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는 배우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해당 대지만 등록했을 뿐 이 건물은 빼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지의 가치를 3억 1천만 원 정도라고 신고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는데 없는 건물로 나옵니다. 미등기 건물이었던 겁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더니 준공은 이미 지난 2017년 마친 상태였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도 4년째 등기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는 누군가 생활하는 흔적도 보입니다. 건축물이 미등기신 상태더라고요. 이걸 이제 발견했고요. 작업자로 쓰이고 있고요. 박 후보 측은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남겨둔 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애초 아내 조 씨가 이곳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려고 땅을 사들였다가 도시계획상 불가능해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박 후보의 재산신고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미등기 건물과 대지가 부동산 매물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가격은 매입 시점보다 몇 배 오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도 이거 팔라고 내놨어. 이 자재를 좋은 거 썼더라. 자꾸 정산데 뭐 15억이니 사도 15억이고 사나 안 사지. 박형준 후보 측은 건물에 대한 세금은 제대로 납부해왔다면서 즉시 등기를 마치고 후보자 관련 재산으로 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청와대 지시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을 사찰했다는 사실 이미 보도해 드렸죠. 저희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추가로 입수했는데 사찰 내용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나세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문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변호사가 구로동에 사무실을 개소했다는 2009년 9월 30일 보고 문건입니다. 곽 변호사가 주변 지인을 접촉하면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감을 보였다.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이어 최근 정치 활동에 대한 생각을 접고 목동 쪽으로 이사를 했으며 구로동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열었다는 동향까지 보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이외에 훨씬 더 많은 문건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제와 사위의 최근 동향을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상황. 국정원은 곧바로 그 다음 날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적시해 청와대의 동향 파악 주문에 신속히 응답하고 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국정원을 변화시키고 또한 그 책임을 묻는 데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공개 청구 과정에서 확인된 국정원의 문제점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곽상원 변호사는 또 자신이 주도한 전기료 누진제 소송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국정원은 곽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점을 적시하면서 해당 소송을 기획소송, 여론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건은 곽 변호사를 표적으로 한 사찰성 문건으로 보긴 어렵지만 박근혜 정부 국정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곽 변호사를 주목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알래스카의 찬 공기만큼 싸늘했던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 정부의 첫 만남, 그 두 번째 격돌은
동맹을 다독여서 함께 세를 과시하기였습니다. 미국이 서방 동맹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면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사진전, 이번 주부터 베이징에서 전시가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전시 목적입니다. 通过线上线下两种不同的形式来体验新疆的幸福美好的生活。 하지만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의 잔혹한 인권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방이 비난하는 것으로 지난주 미중회담에서 미국은 시작부터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중국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회담 후 중국은 2명의 중국 측 대표가 미국의 본때를 보여줬다며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 찬사를 보냈지만 미중 격돌은 이제 동맹과 우방을 줄세우는 새 분리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e'll look for opportunities to work with other partners on putting additional pressure on the Chinese, but we will also raise it directly.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가 잇따라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억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바로 유럽연합에 대한 보복 제재를 발표했고 러시아와 연대를 다지며 내정 간섭을 하지 말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不能唯我独尊动辄从什么实力地位出发来以势压人. 북한과의 결속도 공고히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적대 세력의 방해에 맞서서 양국 협력을 강조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발전에 적극 공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회담 대표였던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를 위해서 유럽으로 날아갔고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이란 등 중동 국가 순방에 나섭니다. 미중 갈등이 테이블 밖 장외로 제2라운드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과 공동으로 미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밝힌 러시아 외교장관은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을 개발하는 IT 개발자들의 몸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게임 업계에서 시작된 연봉 인상이 모든 업종으로 확산하면서 신입 개발자에게 주식 1억 원어치를 주는 회사까지 등장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먼저 정진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이곳에서는 지금 IT 개발자의 연봉을 올려주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시작은 게임 회사 넥슨이었습니다. 지난달 1일 전 직원 연봉을 800만 원 올렸는데 특히 신입 개발자는 다른 직군보다 500만 원 더 많은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판교에서 시작된 연봉 인상은 구로 디지털 단지로 번져갔습니다. 넷마블이 신입 개발자 연봉을 5천만 원으로 올리자 크래프톤이라는 회사는 1,000만 원 더 얹어 6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NC소프트는 신입 개발자의 연봉 상한선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실력만 있으면 억대 연봉도 준다는 겁니다. 역량과 능력에 따라서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한다는 의미로 연봉 인상 도미노는 게임 업계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디지털 업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고거래 서비스 회사 당근마켓은 5천만 원,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직방은 개발자 초봉을 6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유통업체인 카카오 메이커스는 개발자가 입사만 하면 1억 원어치 주식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개발자의 몸값이 뛰면서 IT 업계 평균 연봉도 함께 뛰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이미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은 물론 금융권 연봉과도 비슷할 정도입니다. 해당이 되는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차를 이번 기회에 바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코딩 학원도 대박이 났습니다. 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코딩을 배우러 몰려듭니다. 학생을 못 받을 정도로 수요가 넘치고 있고요. 1,000명 정도 모집하는 거에 2만 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렇게 개발자 연봉이 폭등하는 건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너도 나도 개발자들을 뽑고 있습니다. 한 정부 연구기관은 개발자가 올해 10,000명, 내년에는 15,000명이 부족하다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지금 공급이 안 되니까 그 기업체들이 지금 연봉을 본격적으로 막 올려주고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동시에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는 위기감을 넘어서 절박하다는 거거든요.
비대면 디지털화가 빨라지면서 개발자 부족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준욱입니다. 자, 앞서 보신 것처럼 기업들이 이렇게 앞다퉈서 IT 개발자들을 뽑으려고 경쟁이 치열한 반면 사무직들은 있는 직원들마저도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자리도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남상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2020년 5대 시중은행의 지점이 200곳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굳이 지점을 찾아가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은행 일을 보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크게 줄였습니다. 은행들은 거의 3, 4억 원씩 돈을 주고 직원 2,500명을 내보냈습니다. 반면 카카오뱅크와 토스 같은 인터넷 은행들은 채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각각 100명 넘는 개발자들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일자리도 지각 변동이 시작됐습니다. 10년 사이 은행원이나 일반 사무직 같은 중간 숙련 일자리 비중은 6.1%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배달 일용직 같은 저숙련 일자리, 그리고 IT 개발자 같은 고숙련 일자리의 비중은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잘하는 기업, 잘하는 제품에게는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고 그렇지 못한 제품 온 기업에게는 거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거죠. 개발자들의 몸값이 치솟은 건 너도 나도 개발자들을 뽑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은 물론 금융, 택시, 교육, 방송, 심지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이제는 IT가 지배합니다. BTS의 소속사 빅히트는 아예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하고 이름도 바꿨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이제 개발자들을 뽑습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 개발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바뀔 줄 몰랐습니다. 기업들은 개발 인력을 키우는 대신 싼 값에 외주를 줬고 대학들은 컴퓨터 전공 정원을 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숙련된 개발자가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될성부른 떡잎을 가려내고 투자해서 키우는 걸 회사들이 해야지 그냥 단순히 당장 필요한 인재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생각만 해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 지금처럼 빨리 변한다면 일자리도 얼마 안 가 수많은 저임금 일자리와 소수의 고임금 일자리만 남게 될지 모릅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신발끈 고쳐매고 전진은 어디로인데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지만 자, 그럼 안철수 대표는 이제 행보를 어떻게 하나? 이거 관심이 꽤 커요. 예, 승자만큼이나 패자의 모든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먼저 안 대표의 소회부터 들어보시죠. 네. 제대로 한번 똑소리 나게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시장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만 제 꿈과 각오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안철수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똑소리 나게 일해보고 싶었다.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일단 단일화에서 진 후보는 상대 선대위원장 맡아서 선거전 끝까지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두 후보가 국민의당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을 만들려고도 했는데요. 네. 정작 오늘 단일화 이후에는 두 후보가 바쁜 일정을 이유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하고 박원순 후보와 부둥켜 안던 안 후보의 모습인데요. 오늘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연립 시정 또 공동선대위를 약속한 만큼 언제 어떤 형태로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승복 기자회견에서 들어보면 선거 지원만 얘기한 것 같진 않아요. 예, 역설적이긴 한데요. 단일화에 진 사람은 내년 대선 출마의 기회가 생긴 셈입니다. 네. 안 대표의 오늘 발언에도 이를 시사하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국민께서 바라시는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습니다. 새롭게 옷깃을 여미겠습니다. 신발끈도 고쳐매겠습니다. 원상도 있으면 또 다들 거기 나가실 거죠? 그럼 다 또 저랑 같이 보시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본선거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대권 도전을 시사한 표현도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별말이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경선 과정에서 안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기싸움이 좀 있었잖아요. 네. 정신이 이상하다, 뭐 상황이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오갔는데 오늘도 김 위원장의 표현은 다소 냉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제1야당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된다고 하는 것은 뭐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야권의 흥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안 후보도 김 위원장을 바로 만나겠다고 했다가 오후엔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만약에 제가 단일 후보가 된다면 먼저 김종인 위원장 찾아뵙고 선거 꼭 도움을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뵈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저희 캠프 그리고 당직자들부터 만나서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국민의힘 여러분들 만날 겁니다. 지금 뭐 들어보면은 순서대로 하겠다는 거지 뭐 만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 유세도 그렇고요. 네. 두 당의 합당 얘기도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범야권 대통합을 하자는 취지는 같은데요. 누가 중심이 되느냐엔 차이가 좀 있죠. 네. 일단 최종 시장 후보를 낸 국민의힘 김 위원장의 발언에 무게가 더 실렸는데요.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하여튼 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야권의 전반적인 개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중심으로 돼가지고서 야권 전체를 개편할 때 그때 아마 국민의당이 어떠한 행동을 할 건가를 결정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이제 야권을 재편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안 대표 측은 뭐라고 합니까? 예, 안 대표는 선거 이후 더 큰 이번, 그러니까 정당 밖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있는 당들의 합당은 물론이고 바깥에 있는 윤 전 총장님을 포함한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의로운 분들까지 모두 다 함께 그리고 또 시민단체와 함께 정권 교체가 가능한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자, 결국엔 밖에 있는 사람, 윤석열 전 총장이나 김동연 전 총리 같은 인사들을 누가 영입하느냐, 연대에 성공하느냐가 야권 대통합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보니까 양측 모두 이들과의 물밑 접촉도 숨기지 않고 공개하고 있는데요. 네. 당장은 국민의힘이 다소 유리해 보이지만 주도권 경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단일화가 끝나자마자 또 다른 단일화 얘기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에서 선수들이 상대의 프리킥을 막을 때 땅볼 슈팅에 대비해 수비벽 뒤에 눕는 장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런 수비를 K리그에서는 허용하지 않기로 해서 논란입니다. 이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열린 K리그 2라운드. 성남의 땅볼 프리킥에 대비해 수원 고승범이 수비벽 뒤에 눕습니다. 하지만 주심에 눕지 말라는 지적에 고승범이 어리둥절해하며 다시 일어섭니다. 관중석에선 야유가 터졌습니다. 프리킥을 변칙적으로 처리하는 선수들 많잖아요. 근데 지금 심이 눕지 말라고. 결국 눕는 대신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제는 심판들의 이런 판정 원칙을 프로연맹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적이 없는데. 자기들만의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심판위원회는 들어눕는 게 축구 정신에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누워있는 것에 대한 어떤 제재 방법은 규칙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포츠 정신에 따라서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세우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경기를 진행하자. 사실 수비벽 뒤에 들어눕는 장면은 이미 일상이 된 흔한 수비 방법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치열한 프리킥 수싸움 속에 이런 수비가 실제로 수차례 성공하면서 빅리그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전술이 됐습니다. 때문에 K리그에선 누울 수 없다는 이 결정이 과연 현대 축구 흐름과 맞는지 의문입니다. 심판위원회는 명확한 지침이라기보다는
심판의 견해와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오히려 더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국내에서 열릴 A매치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들어놓는 수비가 가능하지만 K리그에서만 그것도 심판에 따라 누울 수 있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그들만의 이상한 결론. 현장에서의 호언서는 물론 이를 둘러싼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 선수가 오늘은 첫 타점을 신고했습니다. 매 경기 상대 선수에게 끼치는 영향도 대단한데요. 이명록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최상급 선구안을 가진 추신수도 헷갈리게 했던 어제 화제의 장면.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볼 같은 공을 스트라이크로 잘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저런 포수의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거의 탑에 가까울 정도로. 추신수의 솔직한 칭찬에 1군 진입을 노리는 백업 포수 강태율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태율아, 네 프레이밍 잘하더라. 대단하신 분이 그런 말 해주셔가지고 기분 좋더라고요. 엄청 영광이었죠. 덕분에 지인들의 연락이 쇄도했다는 강태율은 추신수와의 개인적인 인연도 공개했습니다. 몇 87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한번 사인 받았었어요. 사인 있었는데 2, 3번 사면 없어졌던 것 같은데. 오늘 3번 지명타자로 나선 추신수는 두 번째 타석 만루 기회에서 주자 2명을 불러들이는 적시타로 국내 무대 첫 타점도 기록했습니다. 서서히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는 추신수는 올해 랜더스 필드에서 첫 홈경기를 치릅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요즘 당구하면 보통 3쿠션 당구가 대세죠. 하지만 모두가 가는 이 길 말고 30년 넘게 나만의 길을 걷는 장인이 있습니다. 한국예술구의 산 증인 김종석 선수를 박주린 기자가 만났습니다.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당구장 사장님. 너무 때리면 안 돼. 갖다 대기만 해. 하지만 옷을 갈아입자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올해 70살의 예술구 선수 김종석. 평범함보다 예측 불허의 매력에 끌렸습니다. 자동차 굴러가는 길처럼 길로만 다니는 거예요. 이 예술구는 그렇게 가지 않잖아요. 희열이나 막 멋있어지. 치는 사람도. 3쿠션에서 예술구로 전향한 지 벌써 33년째. 눈요깃거리 정도로 치부하던 주변 시선에 서름을 삼키며 이를 더 악물었습니다. 3쿠션을 치는 선수들은 그까짓 거 이렇게 좀 비하해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아마 그런 거가 좀 있을 겁니다. 대여섯 번을 우승을 했으니까 선수들이 이게 인정을 할 때 그때 기분 좋죠. 예술구의 달인도 매번 완벽할 수는 없는 법. 하지만 보는 사람이 즐거우면 그만이라며 실수도 예술구 경연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와장창 무너지니까 코드롱 선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냥 박수를 치는데 깨서 다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았겠냐. 그 일부러 그런 걸 깨면 어떡하냐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예 그러고 대답하고 그냥 말. 변화무쌍한 마법의 세계 예술구. 이젠 마음같이 몸이 잘 따라주진 않지만 나이 70 예술구 장인의 꿈은 30년 전 그때처럼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당구를 못 치는 사람들도 지나가다가 보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전원학교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술구 종목을 하나 만드는 게 꿈입니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골 하나에 웃고 운다고 하지만 이렇게 얄궂을 수 있을까요? 두 골키퍼의 엇갈린 운명을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르투갈 2부 리그 경기. 골키퍼가 찬 공이 쭉쭉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크게 한번 튀더니 상대 골키퍼를 넘어 그대로 골이 됩니다. 무려 80m가 넘는 초장거리 슛. 깜짝 골의 주인공은 환호하며 질주했고 동료들의 격한 축하를 받았습니다. 반면 황당골의 희생양이 된 상대 골키퍼는 물만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같은 리그에서 나온 또 다른 원더골입니다. 순간적으로 수비 한 명을 따돌리고 환상적인 나보나킥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왼발로 찰 타이밍에 오른발을 꼬아 마무리한 기습적인 슈팅에 본인은 물론 동료마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놀라움에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패러글라이딩과 스키가 만난 익스트림 스포츠. 리조트 건물 사이를 자유자재로 활강하고 건물 외벽을 아찔하게 스치고 지나갑니다. 스키로 전기줄을 타는 아슬아슬한 묘기까지
놀라움보다 걱정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NBA 멤피스 자모란트의 엘리웁 덩크슛입니다. 원래도 소문난 점프력이지만 이건 말 그대로 동물적이네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코스암초에는 물러갔지만 강릉과 대구 등 동쪽 지방에는 옅은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제 몽골 고비 사막과 중국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주로 한반도 동쪽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건데요. 이 시각 농도를 보시면 강원도 인제가 153, 포항 129 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렇게 수치만 보면 높아 보이지만 황사치고는 그리 강한 수준은 아니고요. 밤 사이에는 이마저도 모두 밀려나서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영동 지방은 계속해 산불 위험성이 큽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가운데 미시령에는 순간 시속 70km를 넘나드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내일까지도 강풍이 이어지니까요. 불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도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요. 서울 등 내륙 지방은 구름만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서울 6도, 대구 3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17도, 강릉 2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3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